그 다음에 온실 환경을 제어하는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온실 내 에너지 균형. 이게 뭐냐면은 보세요. 태양 에너지가 1000이 들어온다고. 내 온실 에너지가 지금 1000이 들어있는데 태양에서 에너지가 지금 100씩 들어오고 있어요. 온으로. 근데 100씩 들어오고 있는데 100이 밖으로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온실 내 에너지가 높아지죠. 점점 높아져요. 높아져서 결과적으로는 식물이 살 수 없는 조건이 되죠. 그래서 에너지가 100이 들어왔는데 100이 나가면 편향이라고 하고요. 100이 들어왔는데 50이 나가면은 에너지가 높아진다고 그러고요. 반대로 100이 들어왔는데 150이 나가면은 에너지가 낮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침부터 점심 때과 오후 정오 때까지는 낮에는 에너지가 높아지는 쪽으로 가죠. 바깥에 들어오는 에너지가 나가는 에너지 적죠. 그래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죠. 반면에 해가 이제 지를날쯤 해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거꾸로 되죠. 안에서 나가는 에너지가 더 세지죠. 바깥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는 작아지고. 그래서 이걸 보고 에너지 균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온실내 수분 균형은 뭐냐면은 식물이 증산하는 양이 있고 식물을 증산하는 공기 중에 수분이 결로라든가 환기를 통해서 나가는 양이 있어요. 이게 균형이 맞아지면은 절대습도의 변화가 없고요. 만약에 균형이 깨져서 나가는 게 많아지면은 절대습도 떨어질 거고 들어오는 게 많으면은 습도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식물의 에너지 균형과 수분 균형은 하나의 한 몸이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햇빛이 태양이라는 것이 잎을 달구게 되면은 에너지 값이 계속 올라가죠. 근데 이거를 증산을 통해서 나가거나 공기열로 시키게 되면은 에너지 균형이 일어나죠. 근데 아까 제 얘기를 설명 들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식물이 기공을 닫고 식물체 체온을 올리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요. 식물이 증산을 통해서 온체온을 시키려고 하면은 물을 충분히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근데 식물 입장에서 내가 증산할 수 있는 양은 그러니까 시간당 1리터를 증산할 수가 있는데 증발하는 양은 1.2리터가 1.2리터가 증발해야 평형이 이루어져. 근데 만약에 1리터밖에 못 먹으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서 식물이 고사해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식물이 어떻게 하냐면은 식물의 체온을 2, 3도로 올려버려요. 기온을 닫아갖고. 그럼 올려버리면은 증산량은 그래도 8,900ml 나가는데 증산 기공을 조그맣게 열어놓거든요. 그러면은 식물체 체온이 올라간 상태에서 공기를 통해서 식물체 잎을 식히게 되면은요. 증산을 적게 해도 살 수는 있어요. 살 수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기공을 조그맣게 열었기 때문에 광합성 절대량이 줄어들어요. 근데 온도가 올라가 버렸죠. 온도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했죠? 식물체가 빨리 성장해요. 광합성은 조금 했는데 키가 빨리 크니까 뭐예요? 도장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온기 때 도장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기공을 닫아서 광합성은 조금밖에 안 하는데 온도가 높아 버리니까 도장하는 거죠. 만약에 광합성을 충분히 하고 온도가 높으면요, 이건 우리가 성장이 빠르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대두께가 15mm 되고 잎이 40cm 크면서 화방전개가 빨리빨리 나와요. 이건 되게 좋은 거예요. 수확량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근데 이건 꼭 그게 아니라 대는 5mm, 7mm 되고 연면적은 20cm면서 화방은 약하게 계속 나와요. 이거는 뭐예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큰 토마토 200g 내외, 방울토마토 20g 내외를 따야 돈을 벌잖아요. 방울토마토 8g 따야 돈 안 되고 일반 토마토 80g 따야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식물은 살라고 그렇게 하지만 인간은 어떻게 해요? 돈을 벌라고 작물을 재배하는 거기 때문에 식물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식물체 체온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채광을 하고 바닥에 물 뿌려서 증산량을 유도하고 그래서 식물체 체온이 공기 온도보다 낮게 만들어줘서 광합성을 많이 하게 만들어주고 그래도 안 되면은 과일을 따주고 해서 식물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CO2 균형은 광합성하는 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문을 완전히 밀폐시켰는데 이 안에 이산화탄소가 잘 못 들어갈 거예요. 문을 완전히 닫으면요. 근데 광합성량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탄산가스의 농도가 1000 100ppm, 100에서 200 들어가게 되면은 이 온실에서의 광합성 제한료는 CO2가 되겠죠. 동화산물의 균형은 이거예요. 내가 광합성을 많이 했다고 해서 식물이 건강한 건 아니에요. 광합성을 많이 했으면은 저 이렇게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얘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보통 정식하고 나서는 영양생장과 생식생장, 그러니까 꽃으로 가는 에너지가 3, 4 정도, 그러니까 4 정도 가고 뿌리와 줄기 키우는 6을 먹는다고 해요.
근데 착과가 되고 3, 4방도 5하방 올라오게 되면은 줄기로 가는 게 2, 3, 과일로 가는 게 7, 8이 돼야 된다고요. 그리고 적심하고 나면은 거꾸로 과일로 가는 게 10, 2% 가는 게 10, 줄기로 가는, 과일로 가는 게 90 정도 나와야 된대요. 이게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산되는 광합성하고 광합성 동물, 탄합성 동물하고 나가는 광합성 성물이 균형이 맞춰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광합성을 100밖에 안 했는데 과일로 70 가고 그 호흡하는데 40이 갔어요. 10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뿌리라든가 이런 게 약해져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과일을 따야죠. 과일을 따면은 과일로 에너지가 안 가니까 얘가 식물 양분의 그 광합성 균형을 맞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도가 광이 부족할 때는 광이 부족한데 과일을 많이 하고 싶으면은 온도를 낮춰서 광합성이 양분이 과일로 가게 하고 식물체가 호흡한 양을 줄여줌으로써 부활량을 줄여주고, 반대로 온도가 높을 때에는 내가 온도를 낮출 방법이 없으니 과일의 양을 줄여줘서 초세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적인 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온도계다 이런 거 갖고서는 온도가, 온실의 온도가 뜨겁다, 습하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건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식물이 원하는 온도는 다 다르거든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보통 우리가 식물이 언어라고 하는 건 식물이 어떤 걸 요구하는 걸 제가 의인화한 건데, 환경측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단지 균형을 유지하는 걸로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평균 온도가 23도인데 뚱뚱해요. 근데 평균 온도 23도 높은 거거든요. 뚱뚱하면 어떻게 해요? 더 높여야 되죠, 온도를. 그 다음에 내가 평균 온도가 20도인데 너무 가늘어. 그러면 더 낮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식물의 균형이 깨지면은 사람이, 재배하는 사람이 개입을 해서, 야, 초대는 약한데 꽃이 많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꽃을 막 따버리죠. 근데 딱 보니까, 야, 뚱뚱한데 열매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잎을 막 따줘요.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보통 겨울철에도 그렇고 이런 보태요. 겨울철에 특히 이렇게 하면, 겨울철에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제가 이런 거 많이 쓰는데요. 내가 재배 과정에서 실수로 겨울에 착과를 실패했어요. 착과 실패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잎도 같이 따줘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저기 5화방 정도를 키웠는데 7화방, 8화방 꽃이 폈어요. 내가 실수로 7화방, 8화방을 놓쳤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잎을 확 따줘야 돼요. 안 따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열매는 없는데 꽃하고 과일은 적은 잎이 많아지면은요, 식물이 계속 잎만 많은 쪽으로 가요. 그 균형을 맞춰줘야 돼요. 반면에 어떤 이유로 해서 반대로 꽃이 많아요. 뜨거우면 꽃이 많이 핀다고 했잖아요. 그럼 꽃이 많으면 뭘 따줘야 돼요? 착과수가 하나, 방울토마토인데 과가 막 30개씩 달렸어요. 그러면 꽃을 잘라서 15개나 20개로 맞춰줘야 되겠죠. 이 균형을 맞춰줘야 돼. 안 그러면은 한번 착과를 잔뜩 시켜버리면 다음번에 꽃이 또 많이 펴요. 그때는 열매가 자라져요. 그때부터 계속 7, 8g짜리 과일들이 많이 생겨버려요. 그리고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균형은 식물 스스로 못 맞춰요. 사람이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을 키울 때는 음의 나선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음의 나선 효과가 뭐냐면은 나쁜 방향으로 가면 계속 나빠져요. 잎이 많아지면 계속 잎이 많아지고, 꽃이 많이 피면 계속 꽃이 많은 쪽으로 가요. 벌꽃이 피면 계속 벌꽃만 펴요. 잎이 커지면 계속 잎이 큰 쪽으로 가고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개입해서 잎도 잘라주고 스트레스도 주고 차광도 타면서 우리가 이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얘기죠. 제가 안 쉬고요. 그냥 원래 5시 30분까지 해야 되는데 조금 일찍 끝내려고 지금 하나도 안 쉬고 하고 있거든요. 한 번만 쉬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물의 이제 생육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식물의 생육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뿌리와 지상부의 균형. 아까 처음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지상부 뿌리는, 지하부 뿌리는 요만한데 잎이 이만하면은 어떻게 돼요? 시들겠죠. 그럼 잎을 꺾어야 돼요. 뿌리가 클 때까지. 아니면 차광을 하던가. 그 다음에 광과 잎과 균형. 뭐냐면 광은 얼마 안 되는데 잎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잎이 더 커지겠죠. 광이 많으면은, 광이 없으면은 잎을 잘라요. 잎을 잘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quả 를 막 큰 토마토 3개, 4개 달면 안 되죠. 2개 만들어야 되겠죠. 광량을 또 과일 키를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균형을, 식물체 생명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개입을 해갖고요.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욕심 부렸다고 될 게 없어요. 그리고 저는
방울토마토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적정 착과계수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적정 착과계수를. 보통 10월 말 11월 초에 심잖아요. 그러면은 15개 정도 이하 전후로 따시면 돼요. 20개 해봐야 알이 자라집니다. 복화방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겨울 나는 작형은 단화방이 나서요. 15개를 20g짜리 15개 따는 게 10g짜리 30개 따는 거 훨씬 낫습니다. 또 하나 그러면은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2월 달에 심는 것들이 있어요. 1월 말 2월 달에 심는 것 같은 경우는 광이 좋은 시기에 착과가 돼요. 요것들은 과를 복화방으로 해서 2, 30개 달아도 문제가 안 돼요. 얘네들은. 그때 보통 저희가 보면 재밌는 걸 발견해, 저희가 여러 농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재밌는 게 있어요. 10월 초에 심은 사람하고 1월 초에 심은 사람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10월 초에 심은 사람하고 2월 초에 심은 사람하고 수확량이 같아요. 오히려 2월 달에 심은 사람이 더 많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2월 달에 심은 사람, 그러니까 실기 똑 끝난 시기는요, 12월 달에 심은 사람도 5월 말 6월 초에 끝나고요. 2월 초에 심은 사람은 보름 늦게 끝나요. 6월 중순에 끝나는데 수확량을 보게 되면은 2월 달 심은 사람이 더 많은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말씀드렸듯이 2월 달 심었을 땐 광이 많기 때문에 2, 30개 달아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화방 전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일주일에 하나방이 딱딱딱 나온 반면에 10월 달 심은 사람들은 보통 열흘에서 보름에 하나방이 나오고 척과수도 13개, 15개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2월 달 심은 사람은 가격이 쌀 때 따죠. 5, 6월 달에 따죠. 그리고 반면에 15월 달 심은 사람은 가격이 비싼 3, 4, 5월 달에 많이 따고요. 그래서 우리가 광량에 따라서 과일 개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10월 달 심은 사람들이 15개, 20개, 15개 이상 20개 달아봐야 과일만 작아지고 효과가 별로 우리가 돈 될 게 없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품종선 때 가실 때 복화방 일찍 터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봄에 심는 사람들 얘기고 2, 3월 달에 심는 1월 말, 2월, 3월 초까지 심는 사람들 얘기고 우리 같이 겨울에 심는 사람, 겨울을 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열어봐야 오히려 손해다. 계속 화방 정리만 해줘야 돼요. 진짜 화방만 13개, 15개 계속 잘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화방 정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냐?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내가 지금 사마방 꽃이 폈어요. 근데 사마방에 1번, 2번, 3번 꽃이 착과가 돼서 콩알만큼 열렸어요. 이만하게 열렸어요. 착과가 됐어요. 보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화방에서 나오는 꽃은 다 따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1화방 뒤에 나오는 꽃은. 왜 그러냐면은 1화방은 비례가 어느 정도 끝나고 뒤에 나오는 꽃들 있잖아요. 이건 나눠봐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3화방과 1화방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되면요. 1화방에 그 작은 열매들은 열매가 작아져요. 그리고 작지 않다고 하더라도 물러요, 과일이. 그리고 이 과일을 제거하게 이 화방을 그 꽃을 제거하게 되면은 3화방 열매가 더 커져요. 우리는 원하는 게 이거잖아요. 15에서 20g짜리 균일한 표현을 원하지 10g부터 10g짜리 과일을 원하지 않잖아요. 15g에서 20g짜리 과일만 원하죠. 요걸 따야 되죠. 근데 10g짜리를 많이 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밑에 항상 5화방의 꽃이 1, 2번이 착과가 됐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 착과가 되기 시작해서 보인다 그러면은 3화방 꽃을 제거를 하고 7화방에서 1, 2화방 꽃이 1번, 2번, 3번 꽃이 착과가 되면은 5화방의 꽃을 날려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품질이 좋은 과일을 얻을 수가 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러죠. 언제 꽃 제거하고 있냐 이렇게 하시는데 이건 아셔야 돼요. 원칙은 그런 거하고 원칙을 모르는 거는 달라요. 원칙은 그런데 내가 바빠서 못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최소한 3화방, 그러니까 그 위에 2화방, 아래에서 위에 2화방째가 척과될 때는 무조건 그 아래 화방에서는 꽃을 제거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식물체 부위별 온도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온도를 측정할 때는 제가 열화상 카메라, 그 IR 카메라를 하랬잖아요. 생장점의 온도, 과일의 온도, 잎의 온도를 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꼭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온실 환경을 제어하는 기본 원칙 중에는 이제 이거 있습니다. 과일을 따뜻하게 하면 과일이 빨리 커져요. 이게
그 재밌는 그 광합성 양분이 이동할 때 보면요. 첫 번째가 과일의 그러니까 잎에서 멀어질수록 안 간다고 했잖아요. 멀어질수록 조금밖에 안 간다고 했고, 두 번째 따뜻할수록 따뜻한 곳으로 더 많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과일이 따뜻하면은 과일이 빨리 커집니다. 이게 과일이 빨리 커져요. 그 다음에 빨리 커지기도 하고 빨리 익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꽃을 따뜻하게 하면 꽃이 커져요. 그래서 국화나 백합 같은 거 하신 분들은 좀 시설이 좋은 분 같은 경우는 난방 파이프가 꽃 위에 이렇게 꽃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 위에 난방 파이프가 걸려 있습니다. 이쪽에 꽃을 따뜻하게 하려고요. 꽃을 따뜻하게 하면 꽃이 커지고 잎은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잎은 작아져요. 그러면 꽃은 크고 잎은 작은 게 꽃은 그 화에선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잎이 따뜻하면은 잎이 커져요. 이거는 말하는 거는 잎이 따뜻하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잎과 과일의 온도 차가 적을수록 잎이 커져요. 잎과 과일의 온도 차가 커질수록 잎이 작아지고요. 뭐냐면은 어떻게든 간에 보통 낮에는요 과일의 온도보다 잎의 온도가 높을 수는 없어요. 무조건 낮아요. 근데 온도 차가 2도 나느냐 10도 나냐에 따라서 2도 나가면은 잎이 커질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요. 10도 차이가 나면은 과일만 커지고 잎은 작아져요. 그래서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요. 저희 지역에도 보면은 그 밤에 한 18, 8도, 19도 관리하고 밤에 춥게 했다고 낮에 30도, 35도까지 고온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 특징이 있습니다. 1하방, 2하방은요, 과가 이만해요. 되게 커요. 과가 엄청 크고 좋아요. 근데 3, 4방 가면요, 이파리가 이만해요. 손바닥만 해요. 왜 그러냐면 극단적 생식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잎에서 양분을 갖다가 잎과 과일의 온도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잎에 있는 양분을 전부 다 과일로 보내버려갖고 제가 말했죠. 적심하고 잎에서 10, 과일에서 90을 먹는다고 했는데 얘는 적심도 안 했는데 잎에서 10, 과일에서 90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과일은 빨리 비례되는 반면에 3, 4방 지나가면 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일교차가 예를 들어서 주간 온도랑 야간 온도차가 커질수록 과일은 커지는 대신에 잎은 작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과일의 온도와 잎의 온도가 작아진 거니까 주야간 온도표가 작아질수록 잎이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잎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요 주간 야간 온도를 겨울철에 약간 올리고 주간 온도를 떨어뜨려 버리면 잎이 커져요. 그래서 잎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근데 여름엔 소용없죠. 여름에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게 과일을 잎으로 가려서 햇빛을 못 보게 만들면은 과일의 온도가 비교적 덜 올라가기 때문에 그나마 잎이 커질 수 있는 여력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여름철에 햇빛이 강할 때는 과일을 가려주고 햇빛이 약할 때는 잎을 햇빛에 노출시켜갖고 균형을 맞춰야죠. 왜냐면은 겨울에는 잎이 작아야 되고 여름에 잎이 커야 되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렇게요. 여름에는 잎이 작아지는 수로 가고 겨울에는 잎이 커지는 수로 가기 때문에 과일을 햇빛에 노출시키면은 잎이 작아질 수가 있고요. 반면에 여름철에 과일을 햇빛에 노출 안 시켜주면은 잎이 조금이라도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거는 제가 가을철에 찍은 사진인데요. 가을 잡기인데 보시게 되면 어때요? 과일 화방을 보세요. 뜨겁죠? 이거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쪽은 저희가 빨리 수확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유인을 못 해요. 벽에 붙어 있어 갖고. 그래서 잎을 노출시켰습니다. 이거 보세요. 잎을 두세 장만 남기고 다 따버렸거든요. 과일 다 비대됐잖아요. 그래도 다 비대됐죠. 보시면은 싹 비대됐잖아요. 적심을 하고 나서 저격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은 광합수 장군이 과일만 공급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잎이 3장 정도만 남아도 과일 다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을철에는 광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게 되면요. 난방비도 적게 들어가고 잎이 없으니까 결로도 덜 생기고 햇빛을 많이 봐서 과일의 품질도 좋아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가을철에 잎을 좀 많이 따주는 게 좋다. 보여준 거고 이걸 보여드리겠다. 이게 보시면은 이쪽은 생장점이 따뜻하고 아래쪽이 차갑죠. 언제까요 이게? 이거는 봄이 이거는 아침이에요. 아침. 생장점이 차갑고 아래가 따뜻하죠. 이건 뭐예요? 초저녁이에요. 그러면은 결로가 초저녁이 어디 생깁니까? 위쪽에 생기겠죠. 요게. 요건 언제 생길까요? 아래쪽에 생기겠죠. 제가 요거는 커튼을 안 친 거거든요. 미리 커튼을 치고 하게 되면은 이게 보호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에다가 커튼을 이렇게 치게 되면요. 이 생장점의 온도와 여기 온도가 큰 차이가 안 나는 반면에 위에 커튼을 안 치게 되면은 위에 쪽 온도하고 아래쪽 온도가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근데 오히려 또 하나가 있어요. 큰 온실을 하신 분들 같은 주의하실 게 하나가 있는 그 온실을 하실 때 주의하실 게 뭐가 있냐면은 9월달 정도 얘기할 때가 있어요.
9월달, 10월달에는 비닐만 닫고 온실에 그 보온덮개는 안 덮어요. 커튼을 안 닫는 현상이 많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커튼은 반드시 아래까지는 닫으면 안 되지만요. 생장점이 하늘을 못 보게 가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생장점의 온도가 안 떨어져요. 그래서 혹시라도 앞으로 환절기 때 하우스 관리를 하실 때 커튼을 꼭 사용하셔라. 언제 어디까지만 최소한 생장점을 가릴 수 있을 정도는 가려주란 얘기예요. 단동온실은. 연동온실은 커튼 치고 보온다격 커튼은 조금 문 열어놓고 창을 좀 여는 게 나서요. 단동온실은 그렇게 못하니까 보온다격 커튼을 아래까지 어깨까지만 내려놓고 생장점에 햇빛 못 보게 하면은 이 생장점이 식어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럼 보시면 이 어떤 일이 생기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온도가 올라가니까 증산을 막 시작하죠. 막 증산하니까 온도가 올라갔다는 얘기 뭐예요? 문을 안 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밑에는 아직 차가워요. 그러면은 아래쪽에서는 지금 현재 뿌리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을 조금밖에 못 빨아먹어요. 근데 왜 증산량이 늘어났죠? 그럼 막 증산을 막 해요. 물을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근데 물이 못 올라가니까 생장점에서 수분 부족 현상이 발생해 갖고 기온을 닫아버려요. 얘네가 위쪽에서. 그 다음에 위는 따뜻하고 아래는 차가운데 공기층 습도 올라갔잖아요. 그럼 아래 뭐가 생길까요? 물방울 확 맺혀요. 그래서 환절기 때 보게 되면은 아랫잎이 타는 증상들이 바로 여기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은 생장점이 외엔잎이 광합성을 하고 있다가 기공을 닫아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수분 스트레스를 한번 받아갖고 기공을 닫아버리면은 그날 대여섯 시간 정도 광합성을 못해요. 아예 기공을 닫은 상태가 돼버려갖고. 그러면은 외엔잎은 광합성을 못하고 아랫잎은 결로에서 광합성을 못하고 그래서 광합성 오전 광합을 다 날려버려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온도가 천천히 상승하게 환기를 일찍 조금이라도 시켜서 온도가 안 올라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수분 빼주고요.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이런 걸 보시죠. 아랫잎 타는 것들 이렇게 타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타는 것들 보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럽니다. 저희도 이쪽 지역에 나보면은 농민들이나 농약방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세균성 반전병이니 뭐 곰팡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곰팡이 붙죠. 나중에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왜 딸? 응? 지금 뭐 회의하고 있어서 빨리 얘기해. 다시 들어가야 돼. 나? 가사님 지금 마이크 꺼져 계십니다. 예. 결로가 와서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 아래쪽에 생긴 보통 아래쪽에 잎이 타버리잖아요. 이게 병이 아니에요. 결로가 와서 이게 물방울에 맺혀서 오는 증상들이죠. 이 결로가 없으면은 굉장히 생산성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이겁니다. 이거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은 보세요. 수경 재배하신 분들은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권 난방이라고 하는 건데요. 근권 난방을 생각할 때 여기다가 이 아래다가 난방하신 분들이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접촉 난방이거든요. 여기다 난방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여기서 난방관이 이걸로 덮여줘요. 배지를. 그 다음에 여기서 아랫잎을 또 덮여줘요. 그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근권 온도를 높여서 지하부에서 생장점까지 물이 올라갈 수가 있어서 충분히 수분을 공급할 수가 있고 또 아래 여기서 이제 난방관이 여기를 데펴주게 되겠죠. 여기를 데펴주면 어떻게 될까요? 결로가 안 생기겠죠. 여기 따뜻해지니까. 그리고 이 따뜻한 바람이 상승기류가 생기면서 이렇게 상승기류가 생기면서 수분을 옆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그러면은 이 식물체 주변의 습도가 많이 낮아지게 돼요. 그럼 결로 위험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수경 재배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엑셀 파이프를 이용해서 옆에다가 난방관을 하나 대주게 되면은 그렇게 이거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1헥타 하는데 2천만 원이면 충분하더라고요. 물론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한번 설치하고 나면은 굉장히 유리한 게 많아요. 뭐 어떤 유리하냐면은 보세요. 환절기 때 전체 난방하기 부담스럽잖아요. 요것만 난방해 버리는 거, 요것만 충분해요.
난방을 안 하기에는 그렇고 난방을 하기에는 좀 그럴 때는 여기다 난방을 하게 되면은 난방 비용도 절약되고 습도는 제거할 수가 있고요. 또 여름철에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장마철까지 농사를 짓고 있거나 아니면은 4, 5월 달인데 가을 장마가 들었어. 10월 달에. 10월 달에 장마, 겨울 장마 눅눅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거를 갖다가 난방관을 한 30도씨만 해갖고 돌려주게 되면요. 하우스가 굉장히 쾌적해져요. 만약에 주난방관을 난방하게 되면 너무 온도가 올라가서 식물체가 도장할 수 있고 난방비도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요 관만 돌린다는 건 별로 돈이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했습니다. 온실에서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했죠. 내가 돈이 많으면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수익이 안 나죠.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선순위에서 이 근권난방, 그러니까 근권난방은 비접촉으로 이렇게 근권난방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보여요. 특히 수경재배를 하신 분들은. 그래서 그리고 여기다 난방하신 분들 있죠. 배지 밑에서 묻은 분들은 다 파내셔야 돼요. 진짜 그건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권난방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권난방하니까 우리나라 온돌보일러식으로 바닥에 묻는 분들인데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하부에다 묻는 건 더 와보여요. 난방관을 설치할 때 땅에 닿는 순간은 땅에서는 무조건 띄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 땅에 닿는 순간에 에너지가 땅속 지하로 막 파고 들어가요. 항상 공중에 띄워서 내가 난방하고 싶은 곳을 아래쪽에서 간접적으로 난방을 해야 되지 접촉을 해서 난방을 하면은 난방 소실이 많이 나요. 특히 땅에 닿는 순간부터 난방 소실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을 재배거든요. 보시면은 어때요? 이파리가 너무 많아갖고 이제 두 번 당겼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11월 달, 10월 달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11월 달 모습이고, 요게 12월 달 모습이에요. 그리고 가을에 재배하실 분들은 가을에 토마토를 수확하고 싶으면 이렇게 수확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체크를 해봤거든요. 지금 저격 처리를 한 결과가 얘는 안 했어요. 보통 사방 지금 11월 15일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저격 처리한 것들은 벌써 5화방에서 읽기 시작해요. 근데 저격 안 한 거는 4화방까지 안 익었어요. 하나도. 저희가 온도를 재봤더니요. 보세요. 저격 처리한 거 보세요. 저격 처리 안 한 거는 과일 온도가 23도고 잎의 온도는 21도인데 저격 처리한 건 28도예요. 과일 온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죠. 그래서 가을 재배하실 때는 잎을 많이 따주시는 게 결로도 안 생기고 일단 증발을 안 하니까 결로도 안 생기고 그 다음에 과일 온도가 높으니까 뭐예요? 과일에 결로가 안 생기겠죠. 과일에 결로가 안 생기니까 어떤 이면은 과일에 물 묻으면 터져요. 과일 열과돼 버려요. 근데 과일에 물이 안 묻으니까 어때요? 열과 안 되겠죠. 그리고 과일에 물이 묻잖아요. 색깔도 이쁘게 안 나와요. 근데 과일에 물이 안 묻으니까 당연히 색깔도 이쁘겠죠. 저격 방법은 이겁니다. 보통 마지막 화방이 개화가 되고 이파리를 위에 3장 아래 3장 남겨놓고 놔둬요. 그 다음에 마지막 과일이 비례가 끝나면은 마지막 그 화방의 과일이 비례가 어느 정도 끝나잖아요. 그러면 아래 3엽도 마저 제거해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훨씬 수확이 빨라요. 품질에도 문제고 품질도 더 좋아지고요. 생산성은 오히려 더 좋아져요. 별 차이 안 나요. 그래서 혹시라도 가을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온도를 재봤더니 보시면은 과일이 잎을 딴 것들이 과일 온도 훨씬 높습니다. 이렇게요.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된 지하보 온도의 상식이 있어요. 제가 좀 5시 좀 넘어서 끝내려고 좀 수업을 그냥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걸 다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린터물로 갖고 계시다가 카톡으로 그러니까 전화로 하시지 말고 카톡으로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카톡으로 답변을 해드릴게요. 혹시 사진 찍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 물어보시면은 나중에 카톡으로 이게 제가 카톡으로 바로 답변을 안 드려요. 왜냐면 카톡이 하도 시끄러워갖고 제가 카톡을 꺼놨다가 점심때하고 저녁때 열어놓거든요. 그때 확인할 테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지하부 상식에 대한 잘못 상식이 있어요. 뭐냐면은 지하부 온도가 정오에 가장 높은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일단은 일몰 직전이 가장 높아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근압이라는 게 있어요. 근압이 생기면은 저기 일액이 생기거든요. 근압이 생겨서 일액이 생길 정도 되면은 뿌리가 찢어져요. 뿌려지기가 찢어지기 때문에 시드름병이라든가 이런 곰팡이병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이 근압을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 지하부 관리가 철저히 있어야 되는데 지하부 온도를 낮출 방법은 없어요. 특히 수경재배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수경재배 하신 분 아실 거예요. 물을 일찍 끊잖아요. 그 이유가 지하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수분 함량까지 높으면은 근압이 걸려서 일액이 걸려요. 일액이 생기고 뿌리가 찢어져 버려요. 일액이 나왔다는 얘기는 잎 끄트머리에 일액이 맺혔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뿌리 쪽에도 똑같이 뿌리를 찢거나 해서 뿌리가 상처가 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시드름병 유발하고 제필곰팡이가 나와요. 그래서 지상부에 제필곰팡이라든가 이런 거 나오는 거는 조금 손실하고 말아요. 근데 시드름병 오면은 농사 버려버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름철에 지하부 온도가 높아서 칼슘과 붕소가 결핍이 되는 줄 아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 보세요. 이게 지금 6월달이거든요. 지금 지상부 온도는 12시 정도가 제일 높아요. 12시 1시 사이가. 근데 이 지하부 온도는요. 해질 무렵이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이게 햇빛이거든요. 해가 질 때쯤이 가장 높아요. 6월달 모습이고. 2월달 보실게요. 약광기인데요. 봐도 2월달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해가 낮에 공기 온도는 12시 1시 사이가 제일 높은데 지하부 온도는 해질 무렵이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해지기 직전이. 그러니까 지하부 온도는 해지기 1시간 전부터 그 시간이 가장 높다. 근데 보세요. 그리고 그걸 하나 안 빼먹었네요. 제가 죄송하게. 그래서 지하부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우리가 일액이라는 근압이라는 거는 지하부 습도가 높고 온도가 높고 이씨가 낮으면은 근압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지상부에서 잎에서 증산작용이 없으면 일액이 걸리거든요. 이런 원리입니다. 뿌리에서 물이 막 그러니까 물이 많고 온도가 높으면 물을 많이 빨아먹거든요. 물을 많이 빨아먹는데 지상부에서 증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수도꼭지에다 물을 딱 꼽았는데 수도꼭지 열었는데 이게 물이 안 가고 물이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물이 안 나가면 어디 가요?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그 고무옷을 끝을 묶어버렸어요. 그럼 약한 곳이 터지겠죠. 그 약한 곳이 어디냐면은 꽃이기도 하고 어린 잎이기도 하고 생장점이기도 하고 어린 새뿌리에서도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씨를 근압을 낮춰줘야 되겠죠. 근압 낮춰주는 방법 첫 번째가 지상부의 온도를 천천히 하강시켜서 증산을 유도하는 거예요. 왜냐면 수도꼭지를 틀어도 저 고무호수에서 막히지 않고 물이 나간다고 하면 근압이 안 걸리잖아요. 증산작용을 통해서 나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생장점이 차가워져서 근압이 걸려버리면은 온도가 빨리 떨어져 버리면은 근압이 걸린다는 거고요. 그리고 근압을 낮추기 위해서 절대로 오후에 물 주면 안 돼요. 지하부 습도가 높아지면은 지하부 습도 곱하기 제가 여기다 해놨네. 지하부 습도가 높아지면은 지하부 습도하고 근압하고 걸려갖고요. 근압하고 걸려갖고 그 온도랑 걸려갖고 확 올라가 버립니다. 그때는요. 근압이 많이 걸려버립니다. 그러면은 뿌리가 다 찢어져 버려요. 그래서 절대로 하지 마시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수분 근역인데요. 식물이 시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식물이 왜 시들어요? 그러니까 식물이 빨아먹는 물의 양보다 증발량이 많을 때 시들겠죠, 당연히요. 그러면은 우리가 시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증발량을 줄여주면 되겠죠. 아니면 물을 많이 빨아먹거나. 근데 우리가 오해하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식물이 시들면 물을 자꾸 주세요. 물을 자꾸 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시들어요. 왜냐하면 식물이 시드는 이유가 지하부에 물이 없어서 시드는 경우는 없거든요. 지하부에, 그러니까 수경재배에서는 물이 없어서 시들 수도 있어요. 배지가 마르면은. 그건 진짜 잘못한 거죠. 근데 토경재배에서는 지하부 습도가 낮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하부 습도가 낮아버리면 잎이 작아지지 시들진 않아요. 먼저 잎부터 작아져요. 그리고 나서 시들거든요. 근데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물을 충분히 빨아먹을 수 없는 뿌리 조건이 됐고 아니면은 광이 너무 세서 식물이 빨아먹을 수 있는 물의 양보다 증산량을 더 요구할 때 시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요. 식물이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증발량을 줄여주면 되겠죠. 먹는 양은 늘릴 수는 없으니까. 증발량 어떻게 줄여져요? 차광을 된다는 얘기예요. 차광을 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차광을 해도 부족할 경우에는 저 같은 이럽니다. 예를 들어 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 아무리 농사를 잘 져도 열동 농사 지면은 몇십 포기 지금 시들병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니면 뿌리가 썩거나 뿌리 약한 놈들 보이거든요. 그럼 그분들한테 이렇게 합니다. 적심을 하라고요. 적심을 하고 잎을 따주라고요. 그럼 어떨까요? 적심하고 잎을 따주면은 증산량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뿌리 갖고도 시들지는 않아요. 시들지 않으니까 지금 달려있는 건 따먹죠. 그러니까 증산량을 줄여주면 돼요. 시들다고 하면 증산량을 줄여주면 되는데, 제일 첫 번째가 차광을 하면 되는, 전체적으로 올 때 차광하면 되는 거고요. 부분적으로 시들 때는 시드는 것들을 적심하고 잎을 따주면 시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따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왜 시드냐? 그건 당연하죠. 먹는 것보다 증산량이 많을 때 시든다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증산량을 줄여주면 되는 거예요. 먹는 건 우리가 조절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하부에 물이 없어서 시드는 경우는 없다. 수경재배에서 내가 물 안 줬을 때 빼놓고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보여드릴 게 요겁인데요. 요거 보세요. 참 재밌는 사진입니다. 그림입니다. 이게요. 지금 여기 보세요. 파란 녹색이 잎의 온도고 빨간 게 공기 온도거든요. 잎의 온도와 공기 온도가 역전됐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증산량이 너무 많으니까 기공을 닫아버린 거죠. 근데 여기다가 스크린을 딱 쳤어요. 스크린을 딱 커튼을 치고 나니까 여분이 아래로, 여분과 공기 온도가 바뀌었죠. 순서가. 그럼 뭐예요? 증산작용을 다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햇빛이 너무 세갖고 증산을 안 한 건데, 막아버린 건데, 햇빛이 약해지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기공을 열고 다시 증산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증산을 하니까 공기 온도와 여배 온도가 역전되죠. 다시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4, 5, 6월 달에 비저초정도를 해갖고 생장점의 온도가 공기 온도와 유사해지거나 역전됐을 때는 반드시 다 커튼을 치시거나 외부에 차광망을 설치하셔갖고 막으셔야 돼요. 그 역전시켜놔요. 도로 체온이 공기 온도보다 낮게 만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광합성을 많이 해요. 요거는 이제 보세요. 여분하고 공기 온도가 역전됐잖아요. 계속 여분이 공기 온도가 높아요. 이거는 광합성을 조금밖에 안 한다는 얘기죠. 도장하고 계속 도장밖에 안 해요. 이렇게 되면요. 이 상태가 되면은 햇빛은 많지만 광합성은 실제로 못 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하실 때는 이렇게 관리하셔라. 스크린 사용하실 때 언제 스크린 친다? 여분을 측정하셔갖고 여분이 공기 중 온도보다 높을 때. 또 하나 더 좋은 방법은, 더 정확한 계산 방법은 앱에다 VPD 계산기를 깔아갖고 VPD가 1.5가 넘어갔을 때는 스크린 치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 젊으신 분들은 VPD 계산기 찾으셔갖고 이웃 사람들 알려주십시오. 그것들 하나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특공기 이해는 제가 넘어가고, 이게 바로 VPD 값이거든요. VPD가 높아서 식물체가 도저히 내가 오늘 공기를, 그러니까 기공을 다 열었을 때 말라 죽을 것 같다. 이럴 경우에는요. 다 죽을 것 같으면요. 이렇게 기공을 닫아버려요. 이렇게. 물을 안 뺏기려고. 그렇지만 빠져나가긴 해요. 일부가. 그리고 공기 중 습도가 높을 때는 기공을 다 열어버려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면은, 사우디 지역에 고온 건조 기후가 있죠. 온도는 똑같이 높아요. 온도 높죠. 공기는 건조해요. 근데 인도네시아 정글에 가면 어때요? 온도 높죠. 습도는 높아요. 근데 인도네시아에 있는 정글에 있는 나무들은 이파리가 커요. 그리고 생장 속도가 굉장히 빨리 커요, 나무가. 근데 반면에 사우디에 있는 나무들은 어때요? 잎도 작고 천천히 크죠. 왜 그럴까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온도가 높을 때 습도가 높으면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온도가 높은데 습도가 낮으면 문제가 돼요. 우리나라 여름철의 문제는 뭐냐? 온도가 높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온실내 습도가 낮은 게 문제예요. 5, 6월 달에 너무 습도가 낮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시작돼요. 보면은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기는 뭐 칼슘이 연면세포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증산작용에서만 흡수가 되고 저기 연면세포 효과가 없다고 해요. 저 논문 2개 다 봐도 그렇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떤 또 자료에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습도가 낮은 거, 습도 높은 게 있어요. 그 다음 과일의 칼슘 함량이에요. 습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칼슘 함량을 아무리 많이 줘, 칼슘 함량을 2배로 줘도, 그러니까 지하부에다가 2배로 줘도 칼슘의 흡수의 양 차이가 안 나요. 과일의 칼슘의 흡수 차이가 안 나는데 그냥 습도만 올렸어요. 그랬더니 칼슘이 과일에 더 많이 가요. 그리고 칼슘도 많이 주고 습도도 높였더니 더 많이 가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칼슘 결핍의, 여름철 칼슘 결핍의 가장 큰 원인이 온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습도지.
습도가 너무 낮아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법이 있죠. 커튼을 치게 되면은 햇빛이 덜 들어오기 때문에 습도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햇빛을 잎이 들 보니까 아무래도 이파리가 기공이 열리면서 증산량도 늘어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잎의 온도를 낮춰서 증산을 통해서 배꼽 성과를 막으셔야지 연면살포 해갖고는 역효과 난다. 연면살포 한 수가 어때요? 기공이 닫히잖아요. 기공이 닫히면 칼슘 흡수가 더한대요. 제가 이거를 잠깐만요. 이거를 잠깐만 어디가 여기 있네. 이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보통 이거 보통 우리가 여기 수분 부족부라는 게 있어요. 보통 2에서 한 7, 8 정도까지가 괜찮고요. 이게 그렇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습도가 공기가 30도예요. 30도에서 한 65에서 70% 공기중 습도가 되면은 10에서 12가 나와요. 매우 건조가 나오고요. 보통 6에서 60% 나오는 온실도 굉장히 습도가 높은 온실이고요. 5, 6월 달에. 보통 50%대인데요. 50%에 30도가 되면은 16 나오거든요. 너무 건조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반면에 이제 온도가 20도라고 쳐요. 20도에서는 70%만 돼도 6에서 7 정도예요. 6 정도면 굉장히 쾌적한 상태거든요. 식물이요. 굉장히 습도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여름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습도를 올려야 돼요. 습도를 올리려면은 바닥도 물도 뿌려주고 햇빛이 덜 들어오게 하고 식물체 체온을 떨어뜨려 갖고 증산량을 늘려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온실내 습도가 올라가서 고온기가 극복이 된다는 거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내가 5, 6월 달 심어서 여름을 극복하고 10월 달에 토마토를 따고 싶으면은 기본적으로 바깥에다 열차단만 설치하고 바닥에다가 물 뿌려주고 그 다음에 과일 개수 줄여주고 그렇게 하고 나서 여름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성공할 확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병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온도가 올라가는 게 급상승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래프입니다. 이게 어느 지역이 대형 농장이거든요. 근데 이 온실이 지하부는 시드름병으로 작살나고요. 지상부는 이곰팡이하고 제피곰팡이 작살난 온실이에요. 보세요. 최고 온도가 떨어지고 나서 최고 온도까지 불과 3시간 만에 거의 15도가 올라가 버려요. 수직 상승했죠. 이렇게 되니까 일액도 생기고 일액과 결로가 발생하면서요. 지상부는 결로로 인해 갖고 이곰팡이, 제피곰팡이를 쓸어버리고 아래쪽은요. 일액이 생기면서 지하부에 적이 생겼어요. 지하부 쪽에 시드름병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2월 달에 재정식 들어갔습니다. 이 온실이요. 다 뽑아내고. 한 5헥타짜리 온실인데 다 뽑아냈으니까 금전적인 피해가 몇십억이 왔겠죠. 7억, 10억, 20억 갔을 거예요. 반면에 이 온실은요. 제가 다른 온실 여기 있다. 이 온실은 논산에 있는 저희 후배가 오는 온실인데 보게 되면요. 온도가 비교적 천천히 상승합니다. 천천히 상승해요. 그러면서 온실이 비교적 온실 운동이 잘 돼요.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병이 나면은 온실이 습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집은 봐요. HD 값이 3, 4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밤에 3, 4라는 얘기는 야간에 비교적 건조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병이 났을까요? 왜 결로와 일액이 생겼을까요? 온도가 급상승하니까 그렇죠. 반면에 저희 후배가 하는 온실 같은 경우는 HD 값이 1하고 2 사이에요. 밤에. 이 얘기는 야간 습도가 높다는 얘기거든요. 야간의 습도가 높아도 병이 안 생기는 이유가 온도가 천천히 올라갔죠. 그 다음 1번하고 2번 온도계가 있어. 붙어 있잖아요. 1번 온도계, 2번 온도계. 근데 얘는 보세요. 1번 온도계하고 2번 온도계하고 온도차가 커요. 이 온도를, 그러니까 먼저 본 온실하고 두 번째 온실 차이가 뭐냐면은 습도는 먼저 본 온실이 낮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온실 내부의 온도 편차가 커요. 그 다음 두 번째 온실이 막 올라가요. 온도가. 보면 두 번째 온실은 습도는 높다 하더라도 온실 내부의 온도 편차가 작아요. 그리고 온실이 온도가 천천히 올라갔다 천천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 안 생기고 시드름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습도가 높으면 병이 온다? 그것보다는 온도의 상승 곡선과 더 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온실 내 온도 편차에 더 영향이 커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온실을 관리를 잘 할 수 있다. 온도를 천천히 올리고 온실 안에 온도 편차가 작다고 하면은 온실의 습도가 올라간 게 더 유리하다.
에너지로 유리하기도 하고 작물의 생육에도 더 유리해요. 근데 내가 온실을 꼼꼼하게 관리할 자신이 없으면은 습도를 낮게 관리해야 되겠죠. 습도를 낮게 관리하려면은 에너지 비용이 크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또 곰팡이에 들어가는 원인이 있어요. 이게 포자거든요. 포자가 이제 뿌리를 내려요. 뿌리를 내서 기공으로 들어가는데 뭐가 있어야 될까요?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맺혀서 종자가 있으면 물이 맺혀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이 맺힌 다음에 그 물을 종자가 발화가 되고, 그러니까 곰팡이 포자나 세균 포자가 발화를 하고 이게 뿌리를 내서 식물 안으로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병이 시작이 돼요. 결로가 생기지 않으면은 병이 생기질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결로가 모든 병의 원인이다. 이거 보시면 또 할게요. 보세요. 보세요. 결로가 주요 병의 원인이고 지하부병은 토양 수분이 원인이에요. 세균도 마찬가지예요. 세균도 우리 제일 무서운 게 풍발해병이죠. 토양 수분이 강한 큰 영향을 미쳐요. 세균성 반전병은 결로가 영향을 주고요. 결로와 지하부 습도가 그러니까 결로, 지상부 습도, 지상부에 물 생기는 거, 지하부에 물 생기는 게 훨씬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바이러스는 당연히 저거죠. 이제 벌레 때문에 영향을 주겠죠. 벌레 때문에 영향을 주게 되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이게 작물별 그 농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시거든요. 토마토가 이시가 높아요. 다른 작목보다. 그래서 염류장애 때문에 토마토가 안 큰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광이 약할 때는 이시가 높아야 되죠. 광이 높을 때는 이시가 떨어져야 돼요. 뭐냐면은 광이 많을 때는 증산량이 많기 때문에 좀 이시를 떨어뜨려야 되고요. 광이 낮을 때는 증산량이 약기 때문에 이시를 높여야 되거든요. 모든 작물이 똑같아요. 토마토가 오이도 그렇고 파프리카도 그렇고 생각보다 이시가 높아요. 뭐 이시가 3이라 농사가 안 된다? 5가 농사가 안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 저희가 판단할 때, 제가 판단할 때 지하부 이시보다는 더 큰 영향을 주는 게 지하부 습도예요. 지하부 습도가 높으면은 병나요. 지하부 이시가 높으면 병이 안 나요,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잘못 알고 있는데요. 지하부 이시가 높으면 뿌리가 안 썩어요. 생육은 약해져도. 지하부 습도가 높으면은 생육은 빠른데 병나요. 왜 그러냐면요. 지하부 습도가 높으면은 근압이 세다는 얘기, 근압이 세면요. 뿌리를, 세포를, 신장을 쭉 하고 빨리 키우거든요. 반면에 지하부 습도가 낮고 이시가 높으면은요. 세포가 작아요. 대신에 촘촘하게 커요. 촘촘하게 크는 대신에 천천히 커요. 반면에 수분이 많고 그러면은 근압에 의해서 세포가 빨리 성장하는 대신에 뿌리가 약해요. 생환경에. 그래서 이게 광량이 많을 때는 이시가 낮아도 뿌리가 썩을 확률이 없기 때문에 좀 이시를 낮게 관리해도 상관없지만 약광기 때는 이시를 높게 관리해야 돼요. 이렇게요. 그리고 제가 한 10분만 더 하면은요. 제가 보여드릴게. 생리장애에서 이제 설명드릴게. 양분장애를 하는데 보세요. 이나무랑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죠. 양분결핍이 나오죠. 왜 그러냐면요. 얘를 심을 때 제가 뿌리를 얘는 고무발을 다 벗겼어요. 오른쪽 거는 엉켜 있어갖고 고무발을 못 벗기고 제가 심은 거거든요. 뿌리 그냥 가위로 잘라만 놓고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얘는 괜찮고 얘는 장애가 나와요. 영양장애가 나와요.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이게 보세요. 뿌리가 약하고 강하잖아요. 얘는 강하고 약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똑같은 온실에서 똑같은 영향을 주는데 양분결핍이 나오고 이쪽은 나와요. 이쪽은 양분결핍이 안 나오죠. 왜 그럴까요? 이쪽은 똑같이 양을 줬으면은 만약에 양분이 모자라서 그렇다고 하면은 똑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왜 그랬을까? 얘는 초기에 건조하게 관리했고 얘는 습하게 관리했어요. 그래서 뿌리 양을 보시게 되면 이거예요. A는 심어놓고 물을 건조하게 관리한 거. B는 건조하지 않게 습하게 관리한 거. 물을 자주 준 거예요. 뭐 어때요? 뿌리 양이 적죠. 훨씬. 겉은 멀쩡해 보여도.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뭐냐? 우리가 온실 재배랑 시설에서 재배한다는 얘기는 비료가 모자라서 결핍되려는 없어요. 왜냐? 비료값이 싸기 때문에 작물에 비해서. 비료는 막 줄 수가 있잖아요. 스위치만 들어가면 비료 들어가잖아요. 그럴 일은 없다. 그럼 왜 나왔을까? 식물 환경의 문제가 된 거죠. 너무 건조해서 칼슘을 못 먹거나 너무 습해서 칼슘을 못 먹거나 아니면은 지하부 습도를 너무
높게 관리해서 뿌리 발달이 안 됐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비용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료는 싼 거 쓰세요. 토경 같은 경우 싼 비료를 사용하시고 대신에 환경을 갖다가 좀 예를 들어서 차광도 좀 하시고 외부 차광만도 예를 들어서 외부에 뜨거울 때는 열차단 시트도 좀 열차단 시트가 국산에 한 80만 원 하거든요. 한동 씌울 때 그런 거 씌우시고 차광물보단 그게 더 좋아요. 그런 거 씌우시고 비료는 싼 거 쓰시고 영양제 같은 거 잎에다 뿌리지 마세요. 영양제 뿌려봐야 칼슘 하나도 안 되니까 뿌리지 마시고 그럴 비용이 있으면은 환경 개선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경 재배하시는 같은 경우는 근권 난방이라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있죠. 그렇게 난방 시설 하나 해놓으시고 이런 때 환경에 투자하시면은 훨씬 더 작물 재배에 더 유리하실 겁니다. 편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양분을 흡수 못하는 거는 양분이 없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양분을 흡수 없는 환경, 고온 건조 기후, 습한 기후, 그 다음에 지하보 습도가 너무 높아서 그것도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라도 뒤에 것들은 뒤에 보면 온실 제가 많이 넣어놨어요. 뭐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거는 저격하는 거, 겨울에 저격하는 거 이러거든요. 겨울에 저격 어떻게 하느냐. 겨울에는 잎을 3장 놓지 말아요. 2장만 놓으면 돼요. 10월, 11월, 12월, 1월 달까지는 잎을 3장 놓지 말고 우리가 보통 3장, 이파리 3장 나올 때마다 하나방 피잖아요. 2개만 남겨놓고 하나씩 다 없애버리세요. 그리고 제가 이런 거는 제가 온실 운영에 관련되는 것들이에요. 그러셨다가 내가 온실을 지을 때 아니 짓거나 새로 개보수를 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 써놓은 것들을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지으라고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뒤에 건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제가 나름대로는 잘 정리를 한 거거든요. 한번 쭉 보시고 한번 특히 젊으신 분들 온실 새로 지으려거나 개보수 하실 분들은 뒤에 내용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요거 하나 추천해 드립니다. 이거 인터넷 들어가면은 건수코누게 있거든요. 요거 맥주 PT병 맥주 있잖아요. 거기 넣으시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로 디지털 습도계 사지 마시고요. 이습도계 사용하시면 더 정확해요. 디지털 습도계는 시간 지나면 하나도 안 맞거든요. 요거 한번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그 IR 비접촉 온도계로 온도 측정하시고 습도 측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시면은 VPD값 계산할 수 있고요. VPD 계산해 갖고 1.5가 넘어가면 커튼 치시고 하시는 게 훨씬 생리량에도 발생 덜하게 하고 병도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마치고 나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카톡으로